안녕하세요. 저는 장성한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노모입니다. 이곳에서 여러 사연들을 읽으면서 내 사연도 만만치 않은데 생각이 들었었어요. 기가 막힌 제 사연을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새 아이들을 키울 때에는 저는 학업에 대한 열의가 대단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건 아이들이 그만큼 부지런하면서 끈기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을 하였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학창 시절에 그만큼 치열하게 노력을 했구나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단숨에 바꿔버린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낳아서 키우던 저는 정말 시댁복이 많았어요. 결혼 후에도 시집살이 한 번 없었고 사회생활도 적극 응원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젊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성이 사회생활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더더군다나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어려웠는데 그 모든 가정들을 시댁 식구들이 지원해주고 응원을 해주었답니다. 그 덕에 저는 편안하게 평생을 살 수 있었죠. 그래서 한 가지 다짐을 했던 것이 나중에 아이들이 결혼을 하더라도 절대로 시집살이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이었어요. 아이들은 정말 건강하고 똑똑하게 잘 커주었습니다. 둘째와 막내는 해외 유학을 원해서 대학까지 해외에서 나온 뒤 그곳 현지에서 살고 있어요. 첫째는 머리가 똑똑해 국내에서도 상위권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첫째는 정말 똑똑했고 심성도 고왔어요.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무엇보다 효심이 지극했던 큰아들은 끝까지 저의 곁에 남기로 했었죠. 바르고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었던 큰아들이지만 한편으로는 모르고 여려서 독한 사회에서 잘 버틸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답니다. 그런 저의 걱정을 깨트려 주었던 것이 바로 며느리였죠. 며느리는 생각보다 훨씬 싹싹하고 야무진 사람이었어요. 엄마, 여기는 내가 만나고 있는 수진 씨예요. 수진 씨, 이분은 제 어머니예요. 어머, 반가워요. 우리 준석이가 만나고 있다는 사람이 아가씨네요. 정말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장수진이라고 합니다. 준석 씨에게 말씀 많이 들었어요. 현명하고 지혜로우신 어머님이라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랬어요? 준석이가 괜한 말을 했네. 엄마, 저 수진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양가 예물 예단 이런 건 생략하고 신혼집도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시작하면 될 것 같아. 준석아, 그래도 사돈댁이랑도 얘기를 해봐야 되고 그렇게 덜컥 결정하지 말고 천천히 한번 정해보자. 엄마, 다 괜찮다고 하셨어요. 엄마도 그런 허례허식 싫어하잖아. 네, 어머님. 저희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예물이나 예단은 안 하려고요. 요즘은 대부분 안 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대화를 나눠보니 며느리는 자신만의 고집과 생각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우유부단한 아들의 짝으로는 이런 성격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성대한 결혼식을 원했지만 사실 저나 아들이나 복잡하고 형식적인 것은 원하지 않아 가족끼리 모여 소소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한 후에도 저는 며느리를 집으로 따로 부르거나 연락을 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온 날이 많이 있었죠. 그런 며느리에게 저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그럴 때마다 결혼을 잘한 것 같다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엄마,
그래도 며느리 있으니까 좀 괜찮지 않아? 혼자서 이 큰 집에 혼자 있으려고 하면 얼마나 외롭겠어. 저 사람이 엄마 걱정 정말 많이 해. 매번 나보고 어머님한테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한다니까. 아들보다 며느리가 엄마를 더 챙기고 있어. 아유, 그러게. 참 고맙네. 사실 나는 이렇게까지 안 해도 괜찮은데 말이야. 에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듣는 며느리는 기운 빠지겠어. 이제 엄마도 건강 챙겨야 할 때인데 혼자서는 아무래도 신경 쓰이잖아. 사실 우리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주변에 우리 말고는 엄마 돌볼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합가하면 어떨까 싶은데. 합가? 아유, 갑자기 무슨 합가야? 수진이랑도 얘기 다 해본 거야? 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거 대찬성이에요. 어머님 홀로 계시는데 신경도 쓰이고요. 이렇게 같이 살면 그래도 좀 마음이 놓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고, 아서라. 그래도 이렇게 따로 사니까 서로 웃으면서 보는 거지. 같이 살면 볼 꼴 못 볼 꼴 다 보니 사이가 틀어질 수밖에 없다. 나는 아직 건강하고 쌩쌩하니까 벌써부터 합가 얘기할 필요 없어. 아니에요, 어머님. 혹시 제가 불편할까봐 그러시는 거세요? 저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저도 낮에는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요, 뭐.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나 며느리는 합가를 요구했습니다. 솔직히 젊은 나이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서 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았을 때 좋지 않은 선택이라 생각이 들었고 바로 거절을 했죠. 그렇지만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의 생각은 확고했고 결국 두 사람은 살던 신혼집을 정리하고 저희 집으로 모두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살면서 외롭거나 힘든 순간이 많은 것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합가를 하게 되면서 생각보다 생활이 불편하고 힘들어지기도 했어요. 며느리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꼭 아침을 챙겨서 먹어야 하는지 어느 날부터 아침을 꼬박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아침을 가볍게 먹거나 늦게 먹는 사람이라서 괜찮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며느리는 제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매번 새벽마다 아침을 차렸습니다. 정성으로 차린 아침을 보면서 저는 안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새벽마다 안 먹던 아침밥을 먹는 게 생각보다 고역이었네요. 아가, 이제는 아침밥상 안 차려도 된다. 네가 나가면서 먹어도 상관없는데 나는 아침밥을 원래 이렇게 먹지 않아. 그러니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 더 이상 밥상 차리지 말거라. 어머니, 그래도 아침밥을 먹어야 건강해지죠. 저희 나갈 때 같이 먹으면 좋잖아요. 아니면 힘드시면 아침에 드실 수 있게 차려만 드리고 나갈게요. 아유, 아니다, 아니다. 아침밥은 내가 알아서 차려 먹으마. 아니에요, 어머님. 아침밥도 먹어버릇해야 먹을 수 있는 거라서 또 아침 안 챙겨 드시면 나중에는 더 못 챙겨 드세요. 그냥 제가 차려서 나갈 테니 챙겨 드세요. 며느리는 아침밥을 하지 말라고 해도 매번 아침을 차려 주었습니다. 상을 차리고 나서는 꼭 방문을 두드려 나오라고 말을 했는데 두드려도 나오지 않으면 제 것만 따로 차려서 남겨두었더라고요. 사실 며느리의 이런 정성에 저도 감동했고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이는구나 싶어서 제 마음도 뭉클했습니다. 그렇지만 며느리가 원하는 건 저의 감동은 아니었네요. 아침밥을 몇 번 거르고 난 후 아들은 조심스럽게 저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왜 나와서 아침밥 같이 안 드셔? 밥맛이 입에 안 맞아서 그래? 아이고, 아니다.
엄마는 원래 아침밥을 잘 안 먹잖아. 매번 아침 차려도 너네 먹으라고 차렸었지. 어디 내가 앉아서 먹은 적 있니? 그래서 안 먹던 아침밥 먹으니까 소화도 안 되고 별로 나는 안 맞더라고. 며느리한테 얘기를 했는데 계속 아침밥을 차리더구나. 엄마가 아침밥 먼저 차리라고 한 건 아니시고요. 수진이 말로는 엄마가 아침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던데. 엄마가 챙겨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또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뭐? 내가? 평생을 아침밥 안 먹고 살았던 내가 무슨 아침밥을 차리라니? 그래요? 수진이 말로는 엄마가 아침밥 챙겨 먹고 싶다면서 얘기를 해서 챙겨야 될 것 같다고 하던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엄마, 수진이 과감하게 신혼 포기하고 합가 진행하네요. 지금은 맞춰가려고 하는 시간이니까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마. 아유, 무슨 소리야. 나도 수진이 시집살이 시킬 생각 없다. 엄마도 불편하겠지만 수진이도 엄마랑 같이 살면서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요.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뭐라고 한다던? 아니에요. 일단 아침밥은 앞으로 안 차리는 걸로 할게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며느리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보려 했지만 며느리는 그냥 알았다고만 하고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한 집에 살다 보면 있는 흔한 트러블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네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차차 풀리겠지란 생각을 했습니다. 저녁은 제가 요리를 좋아해서 제 담당이었어요. 사실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 시부모님과 부모님께서 항상 바리바리 반찬들을 챙겨서 보내주셔서 음식들을 거의 할 일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일을 쉬면서 음식에 대한 재미를 붙이고 매일매일 맛있는 요리를 하는 걸 취미로 두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저녁은 제 담당이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을 정성스럽게 차리고 아이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걸 낙으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이 너무 맛있다면서 좋아하던 며느리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먹지 않는 메뉴들이 나왔다며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아들도 슬슬 며느리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어머님, 제가 저번에 말씀 안 드렸었나요? 저 이거 안 먹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올리셨네요? 아이고, 미안하다. 그래도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이라서 올리는 것도 싫은 거니? 네, 먹으면 속이 울렁거리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것만 봐도 토할 것 같아요. 다음엔 좀 조심해 주세요. 그래, 알았다. 그래도 다른 건 다 괜찮지 않니? 네, 뭐 괜찮네요. 요즘은 좀 칼칼한 음식이 당기는데 내일은 그걸로 해주세요.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는 마치 내가 이 집 식모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도란도란 식사 자리를 기대했던 것이 점점 밥만 먹고 쏙 하니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며느리가 일하느라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아들이랑 무슨 얘기라도 할라 치면 며느리는 얼른 방으로 들어오라며 불러버리니 식구는 늘었는데 외로움은 합가하기 전보다 훨씬 심해졌죠. 거기다가 집안일도 모두 제 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일하는 아들네가 집안일까지 신경 쓰기는 어려웠을 테지만 아들은 저녁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담당하고 주말에는 청소를 하기도 했지만 며느리는 아무런 집안일도 도와주지 않았죠. 저 역시 슬슬 며느리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저한테
친구들이 놀러 올 거라며 음식 메뉴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때 참 화가 많이 나더군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저희 친구들 놀러 오려고 하는데 괜찮죠? 여기에? 뭐, 그러렴. 나는 어차피 약속 있어서 나갈 거니까. 어머님, 나가실 거예요? 언제 나가시는데요? 글쎄, 아침에 일어나면 나가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아니, 제가 친구들한테 어머님 음식 솜씨가 엄청나다고 자랑을 좀 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좀 늦게 나가세요. 저희 음식도 좀 해주시고, 일단 메인 메뉴 하나랑 사이드 2개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가. 내가 편한 건 알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친구들 음식까지 해다 바치라는 건 좀 너무하지 않니? 에이, 어머님. 저희 가족이잖아요. 준석 씨 친구들 오면 어머님이 요리 안 해주실 거예요? 저도 가족인데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준석이 친구가 와도 자기들끼리 음식 해먹지 나보고 해달라고는 안 한다. 거기다가 그날 약속이 있다니까. 어머님, 전날에 쉬엄쉬엄 재료 준비하고 다음날 아침에 후딱 하시고 가면 되죠. 어머니 음식 하시고 약속하시면 되겠네요. 비단 밥뿐만 아니라 모든 가사에 대해서 며느리는 꼬치꼬치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집안일을 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죠. 한 번은 언제까지 집안일을 안 할까 싶어서 빨래를 그냥 두었더니 산처럼 쌓아 올라간 빨래를 보면서 며느리가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님 빨래 또 안 하셨어요? 이렇게 놔두면 냄새가 안에 배어서 빨아도 계속 난다고요. 그렇게 걱정되면 네가 빨래를 좀 하려무나. 나는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밥도 해야 되는데 너무 버거워서 못하겠다. 어머님이 버거울 게 뭐가 있어요? 빨래는 세탁기에만 넣으면 세탁되고 건조기도 건조하면 되잖아요. 거기다가 음식하는 건 어머님 취미시니 즐겁게 하시고 설거지는 준석 씨가 하는데 솔직히 어머님이 하는 거 별로 없잖아요. 어머님 이런 것도 귀찮아하시면 나중에 병들어요. 나이 들수록 많이 움직여야 빨리 안 늙죠. 여기에서 더 얼마나 움직이라는 거니? 집안일은 죄다 내가 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네가 세탁기에 빨래 옮겨라도 놓거라. 어머님, 밖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집안일까지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집에만 있으시니까 체력 충분하시지만 저는 바깥일도 해서 체력이 좋지 않다고요. 어머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서운해요. 시집살이 이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빨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뿐만 아니라 집안의 소모품들이 제대로 있지 않을 때에도 며느리는 집안일을 잘하지 않는 저를 탓했습니다. 어머님, 화장실에 휴지도 없고 치약도 다 떨어졌더라고요. 다 떨어지면 알아서 채워 넣어 주셔야죠. 뭐? 그건 네가 좀 꺼내서 채울 수 있는 거 아니니? 어머님 집에 오래 계시는 건 어머님이신데 제가 이런 거 어떻게 소소하게 다 챙기나요? 어머님이 이런 거 해주셔야죠. 그 밑에 보면 여분 다 넣어 놓았다. 그거 꺼내서 채우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것도 힘드니? 아, 어머님 집에만 계셔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이제 모르시는구나. 힘들죠? 밖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어머님, 준석 씨한테는 별말 안 하면서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네요? 준석 씨한테도 뭐라고 좀 하세요. 며느리의 기가 막힌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고 더 이상 아들네와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분가를 하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아도 서로 감정적으로 상할 뿐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렇지만 아들 내외는 분가를 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준서가, 수진아, 사실 나도 분가를 하면 불편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같이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나도 힘들고 너희들도 힘이 드니 이제는 분가해서 따로 살자꾸나. 전에 살던 집 전세 줬다고 했지? 이번에 만기일 테니 거기 만기되면 너희가 들어가거라. 엄마, 갑자기 분가는 왜 말씀하세요? 저희 여기서 계속 살려고 했는데요. 아니다. 나는 아직까지도 건강하고 몸 상한 것도 없으니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혹시라도 나중에 건강이 나빠지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을 해보고 지금은 우리가 따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 뭐가 불편하신데요? 말씀하시면 저희가 바꿔볼게요. 네, 어머님. 어머님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들어오고 나는 더 신경이 많이 쓰여서 안 되겠다. 합가하고 나서 더 바빠진 것 같아. 그냥 내 몸 편하자고 말하는 거니까 이제 슬슬 정리해서 너희 집으로 가거라. 엄마, 저희 그 집 전세 준 게 아니고 팔았어요. 뭐? 아니, 그 집을 갑자기 왜 팔았어? 네 아빠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인데 그 집을 팔았어? 네, 여기서 계속 살 거라서 정리했어요. 세금도 그렇고 이래저래 신경 쓰이는 것도 많아서 그래도 수진이가 그 돈 잘 관리하고 있어요. 말이라도 미리 해주지 그랬니? 그래 수진아, 그 돈 아직 가지고 있지? 그래도 매매했으면 꽤나 많이 받았을 텐데 그걸로 직구해서 분가하거라. 아, 그게 어머님 우선 1년만 더 합가해요. 저희도 갑자기 이렇게 나가라고 하시면. 그래요, 엄마. 일단 1년만 더 살아보고 그때도 마음이 같으시면 분가할게요. 제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선언을 하고 나서부터 며느리는 전보다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다행인가 싶다가도 같이 계속 살다 보면 또 감정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은 계속하고 있었죠. 그렇게 어색한 날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이른 아침부터 나갈 채비를 하더라고요. 오늘 어디 나가니? 나도 오늘 밖에 나가서 저녁에나 들어올 것 같은데. 네, 어머님.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저도 저녁까지 먹고 들어올 것 같아요. 아, 그래? 나도 오랜만에 동창네 결혼식이 있어서 거기 가보려고 한다. 어머, 어머님 동창도 있으셨어요? 난 또 매일 집에만 계셔가지고 지인분 안 계시는 줄 알았네요. 그동안 아들 결혼식에 합가를 한다고 해서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제대로 행사를 참석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시간을 내서 지인들 행사에 참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와달라는 말이 있어서 제대로 차려입고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었죠. 결혼식장에 가보니 입구에 며느리가 서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부르니까 며느리도 깜짝 놀라서 쳐다보더라고요. 어머, 어머님? 어머님,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여기 홀에 결혼식 하나밖에 진행 안 하는데? 뭐, 아시는 분이세요? 아, 나도 여기 친한 지인이 가족이라서 오게 되었는데, 너는 여기 아는 사람 있는 거냐? 네, 신부가
제 동창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는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어머님, 여기 신부 어머님도 이대 나오셨다고 하는데 아는 분은 아니실 거예요. 며느리는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왔다는 말에도 비웃으며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식장으로 들어가는 며느리 뒤로 바로 들어가서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디저트가 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들 생각이 나서 하나 집어드니까 며느리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음식이나 싸가는 데 아니에요. 촌스럽게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냐? 포장되어 있어서 가져가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머머, 여기 급이 있지. 이런 거 누가 하나하나 가져가요? 무슨 청소부도 아니고. 며느리는 차갑게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주변 사람들도 웅성웅성 대기 시작했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자 저는 너무나 민망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쪽에서 누군가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얼굴이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었어요. 그러던 중 누군가가 며느리 뒤통수를 치면서 소리를 쳤죠. 야, 너 뭐야? 이분 초대 동문 회장님이야. 깍듯이 모셔. 지금 뭐 하는 말버릇이야? 네? 선배님, 이분이요? 이분이 초대 동문 회장님이시라고요? 그래. 뭐 하는 애야, 얘는? 선배님, 인사드립니다. 아, 그래요? 반가워요. 여기 우리 며느리야. 얘가 잘 몰라서 그런 거니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요. 아, 그러십니까? 아드님이 결혼을 하셨군요. 몰랐습니다. 아, 우리가 가족끼리만 결혼식을 올려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며느리는 깜짝 놀라서 쳐다보았습니다. 낯익다 생각했던 얼굴은 바로 제 후배였어요. 사회활동을 할 적에는 어느 정도 얼굴을 알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가물가물했었죠. 결혼식을 초대했던 사람은 바로 며느리의 이대 동기 딸의 엄마였습니다. 바로 제가 친하게 지냈던 같은 과 후배였어요. 며느리는 제가 이대를 나왔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사이에 며느리는 사색이 되어서 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오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죠. 오늘 후배 딸이 결혼하는 곳에서 수진이를 만났어. 근데 수진이는 내가 이대에 나온 걸 모르더구나.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던 거니? 아,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스쳐 지나가듯이 말해서 잘 몰랐나 봐요. 왜요? 하긴 엄마 후배면 거기에 이대 사람들도 많이 왔겠네요. 그래, 후배들이 정말 많이 왔더구나. 거기 딸도 이대 졸업을 했거든. 그래요? 수진이는 엄마도 말 안 하고 그랬으니 몰랐을 수도 있겠어요. 굳이 학벌을 얘기하고 싶진 않아서 안 했던 건데. 그렇구나. 아무튼 오늘 좀 놀랐을 거다. 나중에 말하면 잘 얘기해 보거라. 그 후로 며느리는 나에게 못되게 굴었다는 것이 주변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 핸드폰으로 초대 동문 회장님께 못되게 굴었다며 많은 질타 메시지가 왔죠. 특히나 결혼식을 가족들만 했던 며느리 동창들은 며느리가 말하는 말만 믿고 못된 시어머니와 합가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걸 알고 며느리는 계속해서 질타를 받게 되었나 보더라고요. 어느 날 저에게 무릎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발 다른 분들에게 해명 좀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해명할 게 뭐가 있니? 제 직속 상사도 이대 선배님이세요. 요즘 들어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데 정말 죽겠어요. 어머님 그러니까 제발 해명 좀 해주시고 저 좀 살려주세요. 내가 뭘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거니? 지금 상황 네가 만든 거 아니야? 어머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어머님께 했던 행동들 다 잘못했으니까 지금 상황만 좀 해결해 주세요. 저 직장에서도 따돌림 당하고 숨도 못 쉬겠어요. 예, 너 진짜 웃긴다. 지금까지 늙으니 아무것도 못하는 거적대기 취급하더니 왜 이제 와서 내 도움을 원하는 거니? 그렇게 잘난 네가 해결을 하거라. 어머님,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며느리는 매일 울고 불며 저에게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상황을 제가 해결을 해주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번처럼 해결책을 내놓아도 결국 다시 반복될 거라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말을 들어주지 않자 며느리는 아들에게 지금까지 일들을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아마 며느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아들이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아들은 며느리의 말을 듣고 저에게 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엄마,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갑자기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었어? 수진이한테 그동안 얘기 들었어요. 엄마한테 잘하지 않는다는 건 알았지만 못되게 군다고 생각은 못했었는데 정말 죄송해요. 미안할 거 없다. 지금 그 벌 받고 있는 것 같구나. 사실 수진이가 먼저 합가를 하자고 얘기를 해주어서 저는 그 고마움에 수진이한테 잘해준 거거든요. 솔직히 주변에서도 합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수진이가 큰 결심을 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저도 집 알아보려고 말했는데 집 처분한 돈 다 투자금으로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니, 그 집 정리할 돈은 다 썼다는 거냐? 그게 무슨 말이니? 아, 그게 처음에 엄마랑 합가를 해야 한다며 얘기를 하길래 사실 저도 그냥 각자 사는 게 편할 거라고 말을 했는데 계속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그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 돈 다 자기가 잘 관리하겠다고 하더니 이것저것 투자하고 거기다가 명품 사면서 사치하고 다 써버렸더라고요. 일부러도 남은 거 달라고 하니까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대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니? 남아있는 게 없다니. 알고 봤더니 합가를 종용했던 것이 며느리였고 며느리는 집을 팔아서 나온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결혼 전부터 사치가 심했는데 모두 개인 채무였고 그걸 갚고 거기다가 사치를 하고 돈을 거의 다 써버렸는데 제가 분가를 하라고 하니 부랴부랴 목돈을 만들려고 투자를 하다가 다 날리게 된 상황이었죠.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마치 저에게 호의를 베푸는 듯 하면서 합가를 해놓고서는 결국에는 며느리의 사치와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걸 알고 나니 참 황당하더라고요. 아들은 그날부로 며느리를 내쫓았습니다. 듣기로는 이혼을 하자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며느리가 극구 반대를 했죠. 소식을 들었던 해외에 있는 둘째와 막내도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은 또 날렸다니. 그건 무슨 말이고? 형,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그동안 형은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 됐다. 이미 벌어진 일 어떻게 하겠니? 그렇지만 지금까지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지금부터는 엄마가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엄마, 저 수진이랑 이혼하려고요. 이혼은 절대 못 해준다고 하지만 이미 준비도 다 했고 진행하려고요. 혹시라도 찾아와서 부탁하면 받아주지 마세요. 그래, 알았다. 네가 그렇게 결정했으니 나는 네 결정 존중하마. 그나들은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이혼 청구가 갔다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며느리는 혼비백산해서 매일 집 앞에 찾아왔죠. 아들은 계속해서 며느리를 돌려보냈습니다. 아들이 전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 며느리는 저에게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아들 이혼시키셔야 되겠어요? 겨우 제가 그때 한 말 때문에 이렇게 부부 사이 갈라놓으셔야 되겠냐고요. 너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 가른다고 생각하는 거니? 그게 아니면 갑자기 준석 씨가 그러는 이유가 뭔데요? 그것 때문이잖아요. 아들한테 불쌍한 척 며느리가 그랬다 다 고자질 하신 거 아니에요? 꼰질러? 참나. 먼저 얘기한 건 너 아니니? 난 그 일에 대해서 언급도 한 적 없다. 거기다가 준석이 아빠가 남긴 집도 팔고 그 돈 네가 다 써버렸다며? 그건 이혼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도 안 하는 거냐? 그건 살다 보면 조금 쓸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이혼하자고 할 사람 아니에요. 정말 뻔뻔하구나. 네 뻔뻔함에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혼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내 상관 아니고 뻔뻔하게 전화하지 말거라. 내가 네 마음에 들지 않았듯이 아들 마음에도 네가 들지 않은 걸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니? 어머님, 이건 어머님이 얘기하셔가지고 종용해서 그런 거밖에 없어요. 준석 씨는 저 배신할 사람 아니라고요. 지금 이혼하면 저는 뭐 먹고 살라고요. 어머님 때문에 저 직장에서도 찍혔는데.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나한테 말하니? 식모 취급하던 애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며느리는 아들의 마음을 돌려달라며 얘기를 해왔지만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끝까지 청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부당 대우를 했던 것과 재산을 탕진했던 것 등을 토대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모든 사유가 며느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이혼을 하게 되었죠. 거기다가 며느리는 위자료를 지불해야 했고 재산 분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인맥으로 회사 업무를 보고 있었던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 소문이 나면서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이 그 사람의 인성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큰아들뿐만 아니라 둘째 딸과 막내 아들도 모두 한국으로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네요. 욕심이 과하면 해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어렸을 때 남편과 알고 지낸 뒤로 남자답다 하나에 끌려 결혼까지 결심했어요.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은 세상 여자에 자기 가족밖에 모르더라고요. 간혹 주변에 이런 남편들이 많이 있지만 제 남편도 그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며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섭섭한 건 쌓여갔지만 그래 뭐 태생이 그런 인간이니 어쩌겠나 싶은 나날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딱 본인 식구들에게만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참 서럽더라고요. 아이까지 낳아 살고 있는데
누가 가족인지 늘 섭섭한 나날들이었어요. 시부모님은 우리 아들이 최고라며 늘 칭찬을 서슴지 않았고요. 이번 주 엄마 생신인데 같이 내려갈 거지? 오랜만에 사이랑 손주 온다고 잔뜩 기대 많이 하고 계셔. 저번 명절에 찾아뵙고 통 못 찾아뵈었잖아. 거리도 멀어서 자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번 주에 후딱 다녀오자. 엄마 생신 겸. 아, 이번 주 안 되는데? 내가 말 안 했나? 이번 주에 엄마 들기름 짜러 가야 한다고 해서 방앗간 모셔다 드리기로 했어. 그거 아가씨 아니면 아주버님이 가셔도 되잖아. 꼭 이번 주에 가야 해? 급한 거 아니잖아. 우리 엄마 생신은 이번 주인데. 그럼 나보고 어쩌냐. 형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하영인 집 밖에 모르는데 홀랑 그날도 데이트하러 나가겠지. 그건 아니지. 지금부터 말해놓으면 되잖아. 자기야, 진짜 우리 집 1년에 한 번 가나? 많으면 2번이다. 작년에도 못 챙겨드렸는데 이번엔 챙겨드리고 싶어서 그래. 우리 엄마 아빠 외동딸 나 하나밖에 없는데 나도 잘해드려야지. 너무해 정말. 아니 너는 시집으로 왔으면 시댁에 잘할 생각을 해야지. 무슨 너네 엄마 아빠야. 참, 너도 너다. 어쩜 그리 철이 없어. 섭섭하다는 저에게 오히려 남편은 되려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있자니 더욱더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이렇게 항상 본인 식구들만 챙길 때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 가족들한테는 잘하길 바라고 말이죠. 말해봐야 어차피 싸움이 많이 될 걸 알기에 꾹꾹 참는 나날들이 이어졌어요. 결국 그날 친정엔 저와 딸아이만 같이 가야 했죠. 친정엄마는 바쁜 사이 못 오냐고, 그렇게 바빠서 어떻게 하냐고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속상했습니다. 매번 최고라고 말해주는 엄마에게 죄송할 따름이었죠. 제가 모자라서 엄마가 이런 대우를 받나 싶은 마음이 들고 슬펐어요. 이서방은 바빠서 못 온 거야? 아유, 어쩌면 이렇게 바쁠 수가 있어.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지? 뭐든 밥심이야. 네가 집에서 내조 잘해야 한다. 알겠지? 우리 사이 좋아하는 거 잔뜩 해놨는데 이거 다 가지고 가서 꼭 사이 먹여. 알겠지? 아니야. 이서방 내가 잘 챙겨 먹이니까 엄마는 엄마만 신경 쓰셔요. 그때보다 더 안색이 안 좋네. 어디 아픈 건 아니지? 내가 아플 게 뭐가 있어. 펑펑 놀면서 집에만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우리 손녀도 보고 오늘은 기분이 너무 좋다. 너 오느라고 무리한 거 아니야? 그래도 거리도 먼데 주말에 시부모님 잘 찾아뵙고는 있지? 아무쪼록 네가 제일 잘해야 한다. 나 잘하고 있어, 엄마. 엄마한테도 잘해야지. 시댁에만 잘하면 뭐해? 그러니까 너무 이서방네 안 챙겨도 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요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시댁한테 잘해야 네 남편도 기가 사는 거야. 항상 먼저 다가가고 베풀고 살아. 이서방 혼자 외벌이로 얼마나 힘들겠어. 오늘도 그래서 일어나 본데 아휴 안쓰러워 죽겠다. 친정 엄마들이란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요? 안 지나서나 늘 제 걱정에 시댁 걱정, 사위 걱정,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러던 중 엄마 생신이라고 남편이 용돈을 챙겨준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용돈을 드리자 하는 마음에 돈 봉투를 꺼내고 혹시나 하여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했죠. 1년에 꼴랑 한두 번 만나면서 그것마저도 만날까 말까 하는 남편인데 엄마 생신이라고 흰 봉투에 3만 원을 넣은 것이죠. 정말 경악했습니다. 본인 엄마면 20만 원을 넘게 넣고도 남을 인간이었는데 말이에요. 그 모습에 얼른 제가 가지고 있던 현금을 추가로 넣어
엄마에게 20만 원 맞춰드렸어요. 그 돈을 맞춰드리면서도 한편으로 어이도 없고 진짜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믿더라고요. 저걸 남편이라고 내가 그동안 밥 차려주고 모시고 살았나 하는 생각에 너무 섭섭함이 밀려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는 웃으시더라고요. 아유, 이게 뭐야? 이런 거 안 줘도 되는데. 너희도 빠듯하면서 뭘 이런 걸 챙겼어? 참, 아유, 이서방 고생하는 돈인데. 됐어, 엄마. 넣어둬. 매번 드리지도 못하는데 뭘. 항상 건강 챙기셔요. 엄마 자주 오고 싶은데 나도 사는 게 사는 거라. 매번 오지도 못하네. 미안해. 단번에 더 자주 찾아뵐게요. 힘든데 이런 거 자주 하지 말고 엄마도 좀 쉬고 사 먹고 그래. 아유, 뭘 이렇게 많이 넣었어? 참, 너희 사는 거 뻔한데 고마워. 잘 쓸게. 우리 이서방한테도 잘 쓴다고 꼭 전해줘. 알겠어. 엄마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주저 말고 사드시고 친구들이랑 어디 갈 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고 돈 필요하면 꼭 얘기해. 알겠지? 매번 집에만 있는 것 같아서 속상해. 저렇게 부업 같은 것도 하지 말고 손 마디마디 아프다면서. 아휴. 부업은 무슨. 앉아서 놀면 뭐하냐. TV 보면서 심심하지 않게 하나하나 하는 거지. 난 괜찮아. 그러니까 너나 걱정해. 엄마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남편한테 어이없는 마음을 안고 친정에서 밥을 먹고 딸이랑 나왔어요. 여태까지 섭섭함이 늘 마음속에 있었지만 3만 원을 보자마자 정말 마음이 확 식더라고요. 우리 엄마를 뭘로 보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요새 축의금도 3만 원 하는 시대는 지났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화가 났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남편에게 용돈 3만 원은 좀 아니지 않냐며 따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한테 용돈 3만 원 보냈더라? 너무하지 않아? 어머님 생신 때면 철철이 고기에 용돈 두둑히 챙겨 보내면서 어떻게 우리 엄마한텐 꼴랑 3만 원을 할 수가 있어? 나 진짜 당신한테 크게 실망한 거 알아? 아무리 무시해도 그렇지. 아니, 형편 되는 것만큼 하는 거지. 솔직히 막말로 장모님이 뭐 해주신 거나 있냐? 우리 집에? 없잖아. 그리고 이번 달엔 돈 나갈 게 많았어. 너도 그럼 일을 하던가. 참나. 꼭 너는 말도 안 되는 걸로 핀잔 주더라. 그럴 거면 집에나 한 번 더 신경 써. 뭐? 일하라고? 내가 누구 때문에 경력 단절됐는데 어떻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하니, 당신은? 참, 진짜 원래도 그렇지만 새삼 남 같아 정말. 내가 왜 이러고 사는지 이해가 안 돼. 당신도 그렇지?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대체, 말을 해봐. 그러니까 그냥 내가 뭐 한다고 하면 딱딱 들으라고. 그럼 이런 말 안 들어도 되잖아. 피곤하다. 그만 말하자. 당신 같은 남자 진짜 요즘에 없을 거야. 어쩜 그렇게 가부장적이고 지네 식구만 아는지. 아휴, 내가 등신이지 내가. 남편은 저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며 말하더라고요. 본인이 경제권을 쥐고 있으니 저에게 그럼 나가서 돈을 벌으란 식으로 말이에요. 서러웠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고 살고 있는데 하는 생각과 작은 일이라도 천천히 알아봐야겠다는 다짐이 가득 찬 하루였어요. 그러던 중 시누이가 결혼을 한다며 사이될 사람을 인사시켰고 그 후에 남편은 자기 동생이 시집을 간다고 하니 집이라도 팔 기세로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우리 형편도 뻔한지라 그렇게 무턱대고 입만 떠벌리는 남편이 참 보기 싫었어요. 뭐든지 상의도 안 하고
저렇게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남편이 진짜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이 다 있는 자리라 애써 참았어요. 그리고 엄마 생신 때 선물 3만 원을 한 남편이 생각나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인간이 왜 저러나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하나뿐인 여동생 시집 가는데 오빠가 뭐 해줄까? 어? 말만 해라. 참, 우리 막둥이가 언제 이렇게 커서 시집을 간다고. 그러기나 말이다. 아유, 저거 시집 간다고 하니까 속이 후련하면서도 착잡하기도 하고 이제 다 시집 장가 보냈으니 후련해. 아가씨 축하해요. 너무 잘 어울린다. 어머님 그래도 섭섭하시죠? 막내따님 시집 간다고 하니까 적적하실 거 아니에요. 뭐 그렇지. 근데 일단 너넨 뭐 해줄 거냐? 우리 하영이 시집 가는데 입 닫고 있을 건 아니지? 뭐 해줄 거야? 말 좀 해봐라. 하영이가 원하는 거 해줘야지. 야, 하영아, 뭐 해줄까?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오빠가 한턱 크게 쏜다. 나 그럼 냉장고랑 김치 냉장고 세트로 사주면 안 돼? 이거 새언니한테 허락 받아야 하나? 언니 어때요? 네? 아니 뭐 이거 오빠랑 집에 가서 상의 좀 해볼게요. 아무래도 저희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나 지출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뭘 상의를 해? 그래, 오빠가 통 크게 하나 해줄게. 당신은 무슨 상의를 한다고? 야, 오빠만 믿어라. 오빠가 괜히 오빠냐? 그러게 아주 너 오빠 하나 잘 뒀다. 넌 우리 하영이 선물 사주기 싫어서 그러는 거니? 참나. 우리 아들 고생해서 버는 돈인데 아주 지 돈처럼 얘기하네. 하여간 참나 꼭 말을 해도 지같이 한다니까. 안 그러니? 에휴, 넌 빠져라. 그래도 그게 아니죠. 아무리 서방님이 고생하셔서 번 돈이지만 가정을 위해서 하는 게 맞는 거죠, 어머니. 제가 생각을 해본다고 하자 어머님은 노발대발 뭐라고 하셨고 남편도 생각 따윈 필요 없다며 그 자리에서 선물을 사주겠다고 했어요. 그나마 같은 며느리라고 형님은 그게 아니라며 일침을 놔주셨지만 소용없었죠. 오히려 형님도 핀잔을 들었어요. 형님은 핀잔을 들으면서도 표정에는 진짜 이건 아니라는 표정이 가득하더라고요. 절 안쓰럽게 보면서 말이에요. 너도 같은 며느리라 이거냐? 하여간 이 시선 가지지 않아서 그런지 어쩜 저렇게 협조적이지가 않아? 에휴. 그게 아니라 원래 가정이 더 중요하죠, 어머님. 가끔 서방님 보면 도를 넘을 때가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서 생각도 좀 하셔야지. 아무래도 가정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가족들이고. 안 그런가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너 잘났다 아주. 며느리들이 어쩜 저렇게들 지네만 생각해. 에휴, 그네도 너 때문에 숨 막히겠다. 에휴. 그러게. 언니는 나 뭐 해줄 거예요? 작은 오빠는 냉장고 세트 해준다는데 큰 오빠는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저희가 결정할게요, 아가씨. 필요한 걸로 사주되 금액은 적당한 걸로요. 뭐 사는 형편 다 거기잖아요. 아휴, 참나 무서워서 어디 사달라고 하겠냐? 어쩜 이렇게 지 동생 아니라고 선을 그어 선을 긋길? 에휴, 말세다 말세. 그나마 아주버님은 가정에 더 충실하신 분이어서 그런지 형님은 따로 아주버님에게 불만은 없는 것 같았어요. 그저 며느리로서 제 마음을 많이 헤아려 주시고 늘 제 편이 되어주려고 했었죠. 그나마 형님 때문에 시댁에선 마음이 좀 편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너희는 이 씨가 아니라서 그렇다는 시어머니의 무지한 발언에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날 그러고 집에 와서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남편은 또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전 경제권 때문이라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아이가 어렸지만 이대로 남편에게 무시만 당하고 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일을 하겠다고 하자 당황하더라고요. 항상 이런 식이지 늘. 혼자 결정하고 그래 자기 마음대로 해. 그냥 나도 이제 일할 거야. 내가 일하고 내가 벌어 내가 써야지. 이대로 당신 집안이랑 당신한테 무시당하고는 못 살겠어. 알아? 아가씨 선물 사주는 것도 그래 내가 여유가 되면 누가 말려. 안 그래? 우리도 뻔한 형편인데 그러니까 걱정해서 한 말이잖아. 거기서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당신한테 나는 뭐야 도대체? 아니, 하나뿐인 동생 시집 가는데 오빠가 돼가지고 그런 것도 못 해주냐, 그럼? 그리고 뭐? 일을 한다고? 참나. 네가 어디 가서 일을 하게? 뭐 할 거는 있고? 애 낳고 살림해서 진작 일 때려치운 애가 어디 가서 일을 한다고? 누가 아줌마를 써주냐? 걱정 마. 일은 내가 알아서 해. 이제 나도 내 돈 마음대로 할 거니까 당신도 그냥 지금처럼 해. 더 이상 할 말 없어. 이제 나도. 전 그 대화를 마치고 바로 일자리를 이것저것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다행히도 원래 일하고 있던 데서 아는 언니가 사람을 구한다고 하면서 저에게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전 하던 일이긴 했지만 경력이 많이 단절되어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아는 언니의 도움으로 일을 잘할 수 있게 되었죠. 막상 돈을 벌고 일을 하니 자존감도 올라가고 삶의 질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번 월급으로 친정엄마 용돈도 드리고 딸아이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보니 참 새삼 왜 일을 안 했나 싶을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전 일을 하고 나서부터 적금을 붓기 시작했어요. 늘 남편 외벌이로 살림살이가 빠듯했었는데 같이 벌고 나니 여유가 되어 제 돈을 조금씩 모아 적금을 붓기 시작한 거죠. 우리 딸 시집 갈 때 줄 자금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5억짜리 정기예금을 들었습니다. 예금도 들고 보니 너무 뿌듯하고 기쁘더라고요.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도 들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어요. 어느 정도 일도 적응이 되었고 워킹맘으로서 자존감이 확 올라갔습니다. 요새 동서 보기 좋은 거 알아? 웃음도 많아지고 이렇게 지내니까 얼마나 좋아. 내가 다 속이 후련하다 아주. 그래요? 감사해요. 참 진작 이렇게 지낼 걸 그랬나 싶은 거 있죠? 여자도 돈을 벌어야 하는 건데 참 제가 너무 애본다는 핑계로 안 일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긴 해도 돈을 버니까 일단 돈에서 자유로운 게 너무 좋은 거 있죠? 맞아. 여자도 돈을 벌어야 해. 나 봐, 계속 일하는 거. 우리 집도 이제서야 내 집 마련한 거잖아. 계속 전세 살다가. 진짜 힘들었어. 그래도 둘이 버니까 이렇게 빨리 내 집 마련한 거지. 이제 당당하게 동서도 시댁에서 기죽지 말고 행동해. 은근 그지만 사람들, 아주 지 자식들만 잘났지? 우린 찬밥 데우잖아. 그러니까 동서도 할 말 있으면 또박또박 하라고. 네, 안 그래도 요샌 그러고 있어요. 어머님 당황한 거 볼 때마다 아주 웃기다니까요. 이도 얼마나 절 무시했는지. 그래도 요샌 제가 돈을 버니까 부딪힐 일이 없어서 좋긴 해요. 아가씨도 시집 갔겠다. 뭐 이대로만 같으면 좋겠어요. 아, 맞다. 형님, 그거 알고 있어요? 아니다. 나중에 제가 얘기할게요. 설 좀 지나고 나서 한번 시간 내주세요. 정확한 건 아닌데. 제가 뭐 들은 얘기가 있긴 하거든요. 좀 알아보셔야 할 것 같거든요.
아, 점심시간 다 지났네. 형님, 저 먼저 들어가 볼게요. 나중에 얘기하자. 동서, 오늘 점심 맛있었어? 다음에 또 맛있게 먹자고. 오후에도 수고해. 간혹 이렇게 회사 점심시간에 형님과 만나 점심을 먹으며 수다를 떠는 날도 있었죠. 회사가 가까이 있었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다행히 이 집안에 내 편이 있다는 안도감과 형님과 말하다 보면 묵은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형님도 그런 저를 동생 대하듯 해주셨고 그렇게 우애 좋은 동서지간이었답니다. 제가 일을 한 지 꽤 오래되었을 시점 어느 정도 집 적금이 만기를 바라보고 있던 때였어요. 그때부터 참 설레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도 어느 정도 컸을 때였고 나름 무심만 당하다가 이렇게 적금을 들고 목돈이 생긴다는 마음에 기분도 매우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진 말이에요. 그러던 중 시누이 부부가 아파트 청약 당첨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경사였어요, 이때까진. 아이고, 다행이다. 우리 딸 이제 내 집 마련하는 거야? 아유, 얼마나 좋니? 이제 자식 셋이 이렇게 번듯하게 사는 거 보니까 너무 좋다. 그러게요. 아가씨 너무 축하해요. 내 집 마련하기 요새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시기가 참 좋았어요. 청약도 당첨되고. 그러게요. 다 뭐 열심히 청약을 저축한 이유죠 뭐. 그래도 애 크기 전에 집 당첨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지금 집은 너무 좁아서 애 공부방 하나 만들어줄 여유도 없었는데 그래도 이사갈 집은 방이 3개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러게, 마음고생 많이 했겠네, 내 동생. 오빠가 뭐 해줄 건 없고? 너 집 마련했다는데 오빠가 크게 한턱 쏴야지. 남편의 또 저 오지랖. 그냥 눈을 감고 귀를 막았어요. 남편이 저런 말을 하자 형님도 바로 절레절레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아주버님은 보시면서 찔려 하시는 느낌이 들었고요. 도대체 장남도 아닌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얘기할게. 오빠 아무쪼록 고마워. 난 오빠들은 진짜 잘 뒀다니까. 너무 든든해 아주. 그러게요. 무슨 오빠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나요? 부럽네요 아가씨. 저도 이럴 땐 외동이 아니고 싶다니깐요. 그러게 아가씨 부럽네요. 그래도 너무 축하드려요. 내 집 마련 쉬운 게 아닌데 우리 아가씨 해내셨네요. 너 작은 애 말투가 그게 뭐니? 너 작은 애가 뭐 해준다고 하니까 그러는 거야? 아휴, 그만 눈치 줘라, 응? 어머님, 이이가 제 눈치 보지도 않아요. 걱정 마세요. 이번엔 뭘 해줄까? 뭐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부러워요. 그래서 부러워서 한 말이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오빠가 없어서 조금 안타까울 뿐이죠 뭐. 안 그런가요? 그렇게 말을 하고 남편이 뭘 해줄까 좀 신경을 쓰였지만 본인 돈으로 알아서 해주는 거니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매번 과하게 가족 챙기는 모습이 속상하긴 했지만요. 그렇게 한동안 잠잠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설날이 다가왔어요. 명절이라 시댁에 가서 형님과 함께 음식을 도란도란 하고 있을 때였어요. 시댁에서 명절을 지내고 온 신우가 불이 나게 집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신이 나서 본인 오빠들과 딱 붙어 작당 모의를 하듯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님과 전 또 저 삼남매가 무슨 작당을 하나 하면서 조금 긴장을 한 상태였어요. 그러더니 남편이 황당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빠가 그 정도도 못 해주겠냐?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그냥 너 잘 살면 그거면 된 거야. 안 그래, 형? 우리 막둥이인데.
아, 당연하지. 우리 막둥이가 잘 되는 일이라는데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문제지. 그니까 더는 걱정하지 마. 알겠지? 정말이야? 오빠들 너무 고마워. 아니, 나 진짜 집 해놓고 돈이 너무 걱정이었거든. 당장 중도금부터 내야 하는 거니까. 순간 삼남매의 말에 기가 쫑긋 세워지더라고요. 설마 저 아파트 들어가는데 돈을 해준다는 말인가 싶기도 하고, 지금 중도금 어쩌고 하는 것이 딱 사이즈가 돈 얘기 같았어요. 너무 당황스러웠고, 일단 놀란 마음에 그 이야기를 중단시켰죠. 중도금이라뇨? 아가씨, 고모부도 같이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도금 얘기를 왜, 아니 뭐, 혹시나 해서 하는 거예요. 넌 빠져.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하영아, 오빠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그냥 걱정하지 말래도. 오빠 두고 뭐하냐? 뭘 당신이 해결하겠다는 건데, 지금 중도금 설마 해주겠다는 건 아니지? 아니, 아닐 거라고 믿어. 우리한테 그런 돈이 어딨어? 없긴 왜 없어? 그리고 형제가 이렇게 어렵다는데 도와줄 수 있는 거지. 뭘 이런 걸 가지고 할과할부야? 그러기나 말이다. 참나. 예, 넌 빠지라니까. 어디 이 시집안 얘기하는데 며느리가 나서기에 기가 막혀. 어머님이나 가만 계세요. 당신 뭐라고 했어? 중도금 해준다는 거야, 지금? 그 돈이 얼마인지나 알아? 물건이랑 다르다고. 이게 어디서 엄마한테 가만 계시라 말아요? 요새 내가 좀 풀어줬더니 기고만장해져서는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지? 이 말을 끝으로 제 머리채를 한 움큼 잡더라고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당황스러웠고, 남편이 늘 툭툭거리고 차갑긴 해도 폭력은 절대 쓰지 않던 사람인데 이렇게 머리채를 잡은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 행동 뒤로 더 기가 막힌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과는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싶으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적금 통장 어딨어? 당장 안 내놔? 이 돈으로 하영이 중도금 해줄 거니까 내 말 들어, 알겠어? 내 말이 법인 줄 알아야지. 이게 어디서 시댁에서 큰 소리를 내?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말하는 거 못 참아. 그리고 적금 통장 내놔. 이제 만기 됐잖아. 이거 안 나? 이게 미쳤나? 어디서 머리채를 잡고 난리야. 그래, 네 밑바닥이고 이게 네 본성이지? 뭐, 적금 통장? 내가 미쳤니? 개고생하면서 모은 돈, 저 기집애한테 홀랑 들어가는 꼴을 보게? 너랑 끝이야, 이제. 알겠어? 그리고 괜히 잘 살고 있는 아주버님 부추기지 마. 너 혼자 저 기집애 도와주려고 하니까 찔리디? 아주버님 집 전세로 돌린 거, 너 때문인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내가 이거 모를 줄 알았지? 너네 하는 얘기 다 들었어. 알아? 형님한테 얘기해야지 하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게 됐네. 제 말이 끝나자마자 형님은 눈이 휘둥그레 되셨죠. 사실 매번 일을 벌이는 남편은 항상 이런 문제에서도 늘 형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순진한 아주버님은 남편과 다르게 형님 말을 잘 들었는데 뭐에 홀린 것처럼 시누이 집을 해주는 과정에서 형님의 집을 매매해서 전세로 돌린 것이죠. 그리고 그 돈을 아가씨를 도와줬더라고요. 전 우연히 남편과 아주버님의 통화 내용을 듣고 형님에게 명절이 지나면 얘기해야지 싶었죠. 하지만 이제 형님도 알아야 할 것 같아 이렇게 폭로를 하게 된 것이었어요. 제 말을 듣자마자 형님은 남편 뺨따기를 휘갈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형님에게 맞은 것이 놀랐는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다 네가 망치지 이 집안? 순진한 우리 남편 꼬셔서
집 전세로 돌리겠니? 호의는 너나 베풀어, 이 모질한 인간아. 그리고 당신, 나한테 상의 한마디도 없이 전세로 돌렸어, 집을? 아, 끝내! 난 이렇게 형제들 말에 휘둘리는 인간이랑 못 살아. 그리고 이씨 집안 그렇게 죽고 못 사는데 딱 그들끼리만 사세요. 우리는 빠져줄라니까. 어디서 이것들이 사람을 물러봐? 그래요, 형님. 저도 못 살아요, 이젠. 야, 이혼해. 그리고 아줌마, 당신 아들놈들이랑 딸년 교육 똑바로 시켜. 알겠어? 이게 어디서 여자들 신세를 망치려 장가를 들어?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살 것이지. 남한테 피해는 왜 주고 지랄이냐고? 저 또한 남편의 뺨따기를 갈긴 뒤 명절 음식을 준비하던 음식들을 다 집어 던져버리고 형님과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오니 참 웃음이 나더라고요. 집 밖에 나와서 얼마나 웃었는지. 그리고 저희는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형님은 아주버님과 딱히 문제는 많이 없었지만 이번 일로 신뢰가 깨져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터져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었어요. 며느리 둘이서 이 집안 남자들한테 이혼 소송을 걸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아차했는지 본인이 아들들을 잘못 키웠다면서 빌더라고요. 하지만 씨알도 먹히는 소리는 절대 아니었죠. 어머님은 원래 그런 인간이었거든요. 아니, 며느리 하나도 아니고 둘이 다 이러면 어떡하니? 내가 아들들을 잘못 키워서 그래.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라. 아유, 그냥 자기들 형제 우애가 좋아서 그런 건데 꼭 이래야겠니? 너희가 형제가 없어서 그래, 응? 그니까 한 번만. 웃기네, 아줌마. 뭐 이제 시어머니 아니니까 아줌마라고 할게요. 가족이 생겼으면 본인 가족을 신경 써야지. 어떻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새로 꾸린 가정을 나 몰라라 해? 그게 인간이야? 그리고 아줌마가 잘못 키웠다고 했으니 다시 걷어가세요. 그래요. 걷어가세요. 반품합니다. 당신 아들놈들이랑 딸년이랑 그놈의 이씨의 씨 행복하게 살라고요. 우리한테 피해 끼치지 말고. 애들아, 제발 부탁이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어? 우리는 가족인데. 가족? 당신들만 가족이었지. 우린 남이었잖아, 그 집에서. 이제 남들은 빠져줄라니까 알아서 사시라고요. 호라비들 데리고. 더 이상 말하면 입만 아플 것 같아 형님과 그 자리를 빠져나왔고 이혼 소송은 진행되었습니다. 다행히 친권, 양육권은 제가 모조리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혼을 하는 과정이었지만 남편 쪽의 재산이 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 살아온 세월로 인해 남편에게 막대한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있었답니다. 남편은 저에게 재산 분할해 주는 것 자체를 억울해 하더라고요. 네가 한 게 뭐가 있는데 내 재산을 다 가져가는데? 아휴, 이 집에서 한 게 뭐가 있냐고. 내 돈으로 먹고 놀기밖에 더해? 뭐? 먹고 놀아? 내가 그러니까 너랑 이혼한 거야. 네 대갈통이 그것밖에 안 굴러가서. 평생 종처럼 네 수발 들어줄 여자 찾아서 재혼해. 찾기 쉽진 않겠지만 이 불쌍한 인간아. 그 나이에 어디 한번 호라비처럼 동생 챙기며 살아봐. 잘 어울린다. 다시 생각해, 이혼. 너 후회하는 거야, 진짜로. 한 번은 봐줄게. 그러니까 다시 철회하고 같이 살아보자. 용서해 줄게. 용서 같은 소리 하네. 저기요, 한참 잘못 생각하셨거든요? 난 이제야 너한테 해방돼서 너무 행복해. 내가 진작 너랑 사다를 냈어야 했는데 참 미련하게 살았다, 인간아. 그 나이 먹고 어디 한번 호라비로 살아봐. 이 멍청한 인간아.
전 이 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왔고 딸아이와 독립을 준비했어요. 다행히 적금도 들어놓은 것도 있고 재산 분할을 받았기 때문에 딸아이와 같이 살 집을 얻는 건 쉬웠어요. 딸아이도 어느 정도 커서 제가 항상 남편에게 참고 살았던 걸 알아서 그런지 본인도 아빠는 보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늘 우리 가족이 아닌 시댁 식구 먼저 챙겼던 아빠를 기억하고 있던 것이죠. 저희의 이혼 소송이 마무리가 되고 형님네는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를 잘 지었더라고요. 끝까지 아주버님이 형님에게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지만 형님은 워낙 똑부러진 분이었기에 절대 눈 하나 깜짝 안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그 집구석엔 호라비가 2명이나 생겨버렸고 아주버님은 이게 다 제 남편 때문이라며 원망을 엄청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막상 이혼을 둘 다 하게 되니 시어머니도 딸을 얼마나 원망하던지 그렇게 사이가 좋아서 서로 난리이던 인간들이 하나씩 분열이 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 하영이년 때문이야. 어쩜 저렇게 능력 없는 남편을 만나서 지 오빠들을 못 살게 굴어? 이제 속이 시원하냐? 아, 이게 왜 내 탓이야? 오빠들이 알아서 해준다고 한 건데 왜 내 탓을 하냐고? 아, 이제 와서 내 탓하면 속이 시원해? 조용히 안 해? 어휴, 내가 저런 애한테 뭘 해주겠다고 난리를 친 건지. 엄마도 그만해요. 속상하니까. 아휴, 난 지금 우리 딸도 내 연락 안 받아요. 알아? 아휴, 내가 미쳤었지. 내 가족을 두고 무슨 짓을 한 건지. 아휴, 너 이제 당분간 집에 오지 마. 그만해. 내가 제일 억울하니까. 너 말 듣는 게 아니었는데. 금방 더 내준다며? 다시 매매로 돌릴 수 있다며? 너무 웃겼습니다. 그들의 세상에서 그들의 분열로 바뀐 것이죠. 전 간간히 형님과 만나며 과거 얘기도 하고 지내요. 워낙 이혼하면서 미련도 없고 후련한 감정만 있었기 때문에 참 웃으며 얘기가 잘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이혼을 하니 사람들도 너무 밝아졌다며 무슨 일이냐고 되묻는 사람들도 생겼답니다. 어리석었던 과거는 청산하고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행복하게 살다 보니 웃을 일도 많고 참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딸아이도 나이에 비해 많이 성숙한 탓인지 엄마를 많이 생각하며 지내려고 하고요. 남편을 만난 건 후회하지 않아요. 덕분에 이렇게 예쁜 딸아이가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앞날이 휘황찬란하려고 그동안 힘들었다고 생각하니 긍정적으로만 생각이 든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긍정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제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진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사랑스러운 아이는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네요. 비록 지금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지내고 있지만 남편과의 이혼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임신했을 때의 기간 동안 저는 상당히 많은 아픔을 겪게 되었고 결혼한 거에 대해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지금은 그 사람이 저와 헤어진 걸 후회하고 있는 중이네요. 제 사연은 임신 소식을 시부모님께 알렸을 때 형님도 저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형님이 임신한 부분에 대해 크게 신경 쓴 적 없었는데 시모와 형님의 행동들이 점점 저를 힘들게 만들면서 가족과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남들 다 하는 임신, 너는 왜 이렇게 호들갑이니? 밥 잘 먹고 있는데 앞에 입덧을 하면 밥맛이 다 떨어지잖아. 속이 별로 좋지 않으면 그냥 방에 들어가서 쉬거라.
혼자 임신한 것도 아니고 첫째는 입덧 하나 안 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된 게 주방에만 들어오면 입덧이니? 그래도 첫 임신이라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앞으로 식사 자리는 웬만해서 같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첫째야, 너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몸 관리 잘해야 된다. 입덧이 심하지 않는 걸로 봐선 분명 아들일 확률이 높을 것 같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첫째 네가 5년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임신하려고 그동안 수단 방법 안 가린 거 생각하면 아직도 나는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아프다.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와서 정말 다행이야. 그럼 산부인과는 언제 갈 거니? 나는 최대한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좀 더 지켜보고 싶어요. 병원에 예약 환자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괜히 산부인과에 갔다가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까봐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요. 애가 잘 크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가는 것도 아이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가는 게 좋겠어요. 그때 어머님도 같이 가주실 수 있죠? 당연하지. 우리 집안의 첫 손주 얼굴 보러 가는 건데 그 정도 참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조만간 병원일 당분간 쉬기로 했다며? 임신했을 때 일하는 게 무리가 많이 간다 하던데 아무래도 첫 임신이고 나이도 무시 못하니 미리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네. 시모와 형님이 주고받고 있는 대화를 듣고 있다가 입덧 때문에 힘들어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시모가 대하는 차별의 온도는 생각보다 너무 심했어요. 그런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지만 저도 임신했기 때문에 사소한 것도 상당히 크게 다가왔었죠. 혼자 방에 들어가서 힘들어하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여 결국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습니다. 형님도 임신하는 게 처음인데 입덧은 1도 없고 저는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할 정도로 너무 심해서 기분이 좋지 않았었어요. 더군다나 시모는 입덧이 심한 저를 보며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임신 초기라 산부인과에서도 성별을 알 수가 없는데 시모는 벌써부터 딸이라고 단정짓고 있었습니다. 시모의 말로는 시숙과 남편을 임신했을 때는 조금도 입덧을 하지 않았었다며 그때와 비슷하다고 확신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시모의 말을 어느 정도 신용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고 해서 임신을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방에서 누워있는 동안 시모와 형님의 웃고 떠드는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남편이 방문을 열며 들어왔어요. 제가 걱정이 돼서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몸은 좀 어때? 방에 들어오니까 조금은 괜찮아진 것 같아? 어느 정도 진정이 됐으면 한 숟갈이라도 떠야지. 지금 몸 상태로는 다시 주방으로 가게 되면 분명 또 다시 입덧이 시작될 것 같아. 난 괜찮으니까 어서 가서 마저 먹어. 형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떻게 당신은 이 지경이야? 내가 다 눈치가 보일 정도라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정말 딸인 것 같아. 엄마가 형이랑 나를 임신했을 때 한 번도 입덧한 적이 없었는데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다른 분은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입덧을 심하게 했었대. 그런데 출산하고 나서 보니 딸이었다고 하더라. 그분이 그 뒤로도 몇 번 더 임신을 했었는데 줄줄이 딸만 낳아서 결국 집에서 내쫓겼다 하더라고.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엄마도 어느 정도 아들을 기대하시기는 한 것 같아. 그래서 형수님이 입덧을 하지 않아서 아들이라는 걸 확신하고 계신 것 같은데 솔직히 나도 좀 아쉽긴 하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 아닌 아들이었으면 이런 대접 안 받았을 거 아니야. 아직 성별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런 거 가지고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딸인지 아들인지 그걸 확정짓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산부인과에 가보면 알겠지. 사람 몸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임신 반응도 다른 것뿐이야. 그래서 지금 당신은 뱃속에 있는 내 아이가 아들이 아닌 딸 같아서 별로라는 거야? 쓸데없이 어머님 말에 휘둘리지 말고 그런 생각은 아예 접었으면 좋겠어. 아직 세상 밖으로 나오지도 않은 아이한테 차별은 내가 용서하지 않아. 알겠어? 그렇다고 엄마 말이 100% 신빙성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형이랑 내가 증명해주고 있는데 당신이 괜히 딸인 것 같으니까 형수님한테 밀린 것 같아 기분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 당신도 아들을 원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 나도 딸보단 아들이야. 뭐가 됐든 당신 자식인데 벌써부터 그런 식으로 결정 지으면 정말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일 때 사랑을 주지 않겠다는 거야? 사랑도 내가 원하는 대상이어야만 당연히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거지. 원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겠어? 지금 말 다 했니? 곧 있으면 아빠가 될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시모가 형님과 저를 차별하는 건 어느 정도 넘길 수 있었지만 남편이 시모와 똑같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크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 짜증이 확 밀려왔는지 저도 모르게 남편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내고 말았어요. 그러자 주방에 계셨던 시부모님과 형님 내외가 저와 남편이 있는 방으로 달려오셔선 무슨 일 생겼냐고 물어보셨고, 남편이 소리친 저를 보고 당황했는지 갑자기 신경질적인 모습으로 시댁 식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를 깎아내리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서 괜히 자기한테 짜증을 내고 있다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말도 제대로 안 나와 남편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시모의 얼굴이 굳어지셔서는 저보고 당장 주방으로 나오라며 엄청나게 화를 내셨어요. 네가 지금 내 아들한테 화를 낼 상황이니? 입덧 한다고 집안일 전부 다 빠지고 있어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내 아들한테 화를 내? 네가 지금 배가 불렀지? 입덧을 하건 말건 지금부터 내 집에 들어온 이상 시키는 건 뭐든지 해라. 첫째 앞에 비어져 있는 그릇에 새롭게 반찬 채우고 자리에 앉아 대기하거라. 내세울 거 하나 없는 집안 며느리로 들여왔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뭐든 잘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된 게 하나부터 열까지 이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 첫째 봐라. 직업도 의사라서 뱃속에 있는 아이도 엄마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얌전히 있는데 너는 천박하게 뱃속에서 아이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입덧도 심한 거잖아. 이래서 집안은 뿌리부터 파야 한다는 말이 있는 거야. 좋은 집안일수록 그 씨가 확실히 다르다니까. 아들, 이제야 엄마 말이 이해가 되니? 결혼은 이래서 신중해야 된다는 거다. 네가 죽자고 달려들지만 않았어도 이 결혼 성사시키지 않으려 했는데 앞으로가 걱정이다. 잘못 들어온 며느리 하나가 우리 집안 무너뜨리게 생겼네. 뭐하고 있어? 서둘러 비어있는 그릇들에 음식 채워야지. 첫째는 뭐 더 먹고 싶은 거 없니? 하루 종일 입덧 때문에 시달려서 기운도 없어 서 있는 것조차 힘든데 시모는 저에게 음식 수발을 들게 했어요. 그리고 형님은 이런 분위기를 즐기듯 저에게 비어있는 그릇들을 앞으로 내밀며 먹고 싶은 음식을 더 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남편과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시모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일반 회사 직원이었던 제 직업이 싫으셨는지 남편 보고 결혼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성형외과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형님과 빗대어 처음부터 차별을 보여주셨었죠. 하지만 그때 당시 남편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며 결혼을 밀어붙였고 저 또한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저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난 이후 남편은 의사인 형님과 저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부면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저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생각보다 빠르게 식어가는 남편의 모습이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었죠. 그런데 임신이 되고 나서 남편은 좋은 아빠가 될 준비와 저에 대한 사랑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줄 알았는데 시모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인 것 같다는 말을 꺼내면서 또다시 비슷한 시기에 임신한 형님과 차별을 두게 되면서 남편은 저에 대해 또다시 실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형님은 성형외과 의사에 성별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아들이라고 판정 짓고 있는 시모의 말에 확신을 가진 남편은 결국 저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바닥을 치게 되었고 여러 가지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네요. 그렇게 되자 저 또한 안 좋은 감정이 점점 커지게 되었고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결국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혼이 저와 아이를 위한 선택인 것 같았습니다. 입덧을 참아가며 음식 수발 길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고 시댁 식구들이 웃고 떠들며 저에 대한 걱정은 1도 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었죠. 제 존재가 이렇게까지 바닥을 치게 될지 몰랐어요. 임신을 하면 분명 시댁 식구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임신을 하기 전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 저를 더욱더 한계치에 다다르게 만들었고 결국 입덧의 괴로움을 참아내지 못하고 시부모와 형님 내외가 즐겁게 식사하고 있는 음식들 위에 오바이트를 하고 말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경악을 하며 비명을 질렀고 계속해서 참아왔던 입덧이 쉬지 않고 시작되자 형님의 몸을 잡으면서 속에 있던 모든 걸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형님은 저를 패대기 치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나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시모는 노랗게 떠버린 얼굴로 괴로워하고 있는 저를 보더니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음식들을 제 머리 위로 전부 쏟아 부으면서 저보고 다 처먹으라며 강제로 입을 벌려 음식을 집어넣기 시작했네요. 입덧 하나 참아내지 못해서 대참사를 만들었다고 즐거운 저녁 식사를 망친 저는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음식 냄새에 고통받고 있는 저에게 쉬지 않고 음식들을 전부 던지셨어요. 그동안 저에 대한 불만이 쌓여있던 걸 한꺼번에 풀고 계셨네요. 입덧 때문에 기력이 하나도 없던 저는 일어날 힘도 없어서 시모의 막 나가는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저항할 수 있는 몸 상태도 아니라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더욱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남편이 이런 제 모습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고 조금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에 대한 조금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고 확실하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혼하겠다며 저를 막대하는 시모를 뿌리치면서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시모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라는 대답이었다고 당장 집에서 나가라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 저를 아무런 감정 없이 바라보고 있던 남편은 고개를 돌려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혼자 집에서 나와 힘든 몸을 이끌며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제 몸에 붙어 있던 음식물 때문인지 택시를 쉽게 잡지 못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힘들게 서서 제 상황을 딱하게 보신 어느 택시 기사분이 친정집에까지 바래다 주셨고 기력이 없는 저를 부축까지 해 주셨네요. 부모님은 온몸이 음식으로 범벅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하셨어요. 아빠는 택시 기사분께 감사하다며 더러워진 택시의 세차 비용까지 전부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부모님께 모두 설명한 뒤 이혼을 선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빠는 시댁 집안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난리를 치셨지만 더 이상 엮일 필요도 없을 만큼 쓰레기 집안들과 상종도 하지 말라며 아빠가 시댁에 가서 난리 치시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친정집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 심적 안정을 취한 뒤 예정되어 있던 남편과의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고 법적으로 남남이 된 상태에서 임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숙려기간 3개월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혼 위자료와 모든 것들을 정리한 뒤에 더 이상 시댁과 엮일 필요가 없었는데 숙려기간이 일주일 남은 상태에서 시댁 식구들을 또 한 번 만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입덧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고 부모님과 함께 지내다 보니 심적으로 안정을 찾아서 그런지 몸도 많이 좋아졌는데 엄마가 종합검진을 받아야 돼서 일정을 잡아 병원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최근까지도 연락을 주고받았던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알고 보니 저처럼 부모님 종합검진 때문에 병원을 방문했던 거였어요. 친구는 제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걱정되는 얼굴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지 물어보길래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병원에서 보호자로 내 명칭을 부르길래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상담실로 들어가려는 도중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고 고개를 돌려보니 저를 막대했던 형님이었네요. 얼굴을 보자마자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갈 길 가려 하는데 등을 돌린 저에게 형님이 갑자기 미안하다는 말을 꺼냈어요. 뜬금없이 사과를 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는데 덜썩 주저앉더니 오열을 하며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당황스러웠지만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아 저는 상담실로 들어가 엄마의 건강 상태에 대해 듣게 되었고 큰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일정을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고 시모는 땅을 치며 오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말이 사실인 거야? 분명 임신 테스트기에도 2줄이 나왔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뱃속에 아이가 없다는 건데? 그럼 지금 배가 부른 건 뭔데? 아이가 있어야 배가 부르는 거잖아. 왜 말을 못하는 거야? 너 무슨 병이라도 걸린 거니? 테스트기가 불량이었을 거래요. 잘못 나온 거고 지금 제 뱃속에 있는 건 거대 자궁 근종이 자란 거라 서둘러 수술을 해야 된대요.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서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을 줄 수도 있다고 서둘러 입원해야 된다네요. 거대 자궁 근종? 그게 뭔데? 나는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여태껏 뱃속에 아이가 있는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졌잖아. 내가 이래서 서둘러 병원에 가보자고 했는데 그렇게 고집을 부리더구만. 결국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정말 죄송해요. 저도 임신인 줄 알았지. 이런 병이 제 몸속에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어머님, 저 이제 어떡해요? 당신, 여긴 어쩐 일이야? 장모님 건강검진 받으러 오신 거예요? 몸은 좀 어때? 그동안 별일 없었고? 내가 잘 지내든 말든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형님이 그래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던 거예요? 결국 벌 받으셨네요. 사부인,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세아가 입덧은 많이 괜찮아졌니? 얼굴 안색이 좋아 보이는 걸로 봐선 건강해 보이는데 태아는 문제 없고? 저번에 내가 너한테 했던 행동들이 항상 마음에 걸렸었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얼굴 한번 보고 싶었거든. 그래도 우리 아직 시간이 남아있잖아? 내 아들과 숙려 기간이 일주일 정도 남은 걸로 아는데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떻겠니? 형님이 임신이 아니라서 지금 저한테 다시 달라붙으시는 건가요? 저는 당신 며느리로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데요. 제가 그때의 수모를 겪고도 다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죄송하지만 저는 당신 며느리가 될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그렇게 옆에 끼고 애지중지 아끼신 형님이랑 행복하게 잘 지내세요. 제 눈앞에서 이런 광경을 보게 된다니 그동안 쌓였던 게 한순간에 내려가는 기분이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산부인과에서 진료받았는데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주 건강하고 잘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생각하고 결정하셨던 입덧으로 성별을 결정하는 건 전혀 쓸모없는 거였어요. 저는 뱃속에 있는 제 아들과 행복하게 잘 살려고요. 어머님은 평생 손자 얼굴 한번 못 보고 세상 떠나실 거예요. 이 모든 게 어머님이 결정하신 거니 어쩌겠어요? 그만큼 죄에 대한 대가는 받으셔야죠. 성형외과 의사면 뭐예요? 정작 손자를 안겨주지 못하니 빈 껍데기에 불과한 반쪽짜리 며느리에 불과하죠. 평생 땅을 치며 후회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바라는 겁니다. 시댁 집안은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라는 사실에 경악을 했고, 시모는 그 자리에서 땅을 치며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후회하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남편은 저를 계속해서 따라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며 애원했지만 이미 완전하게 마음을 접은 상태라 조금의 미련도 없는 저는 제 팔을 붙잡고 있는 남편을 뿌리치고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배가 불러있던 형님이 거대 자궁 근종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2번 다시는 임신을 하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꽤 심각한 것 같아 보였어요. 시모는 이런 상황이 되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집에 반복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엄마가 한두 번 경고를 주셨는데 시모가 계속해서 현관문을 두드리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신 엄마는 그동안 억누르고 참고 있던 감정을 터뜨리셨고 잔물을 한 바가지 퍼서 시모의 얼굴에 냅다 뿌려버렸어요. 시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저희 가족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어른으로서 본이 되지 못한 행동을 보여서 많이 실망하셨을 텐데 앞으로 살아가면서 갚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새아가를 우리 집 며느리로 다시 들여보내주세요. 제가 이 나이에
언제 손자 얼굴 한번 보겠어요? 간이며 쓸개며 다 빼드릴 테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기회요? 그쪽은 내 딸에게 기회를 한 번이라도 줬었나요? 내 딸이 당했던 것만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요. 그쪽 집안의 며느리가 될 바엔 내가 끼고 사는 게 100배 1000배 낫겠어요. 지금이야 당연히 손자 얼굴 보고 싶으니 용서를 구하시겠지만 사람 인성이라는 게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분명 또 다른 무언가가 제 딸의 눈에 눈물을 쏟아내겠죠. 혹시 알아요? 손자만 걷어들이고 내 딸을 내치실지도 모르죠. 한 번 속지 2번은 속지 않습니다. 2번 다시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나타나면 그땐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본인들이 선택한 길 감당하시고 사셨으면 좋겠네요. 장모님, 저도 이렇게 무릎 꿇을게요. 남편이 돼가지고 아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사랑으로 감싸줬어야 했는데 전부 다 제 잘못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입덧이 심하면 딸이라는 엄마의 말에 형수님은 아들이고 그런 상황들이 비교가 돼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함부로 대했던 것 같아요. 2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이대로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그동안 죄를 짓는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평생 갚으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모님, 제가 그래도 사이로서 잘해드렸던 적도 있었잖아요. 내 딸에게 평생 씻지 못할 아픔을 줘놓고서 용서해달라고? 자네가 2발 뻗고 잘 수 있게 만들 것 같아? 당장 돌아가게. 엄마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셔선 뒤늦게 저희 집에 도착한 남편에게도 찬물을 한 바가지 퍼부으셨습니다. 아빠는 뒤에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남편의 멱살을 잡은 뒤 밖으로 패대기 친 다음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며 현관문을 강하게 닫으셨어요. 그날 이후 남편과 시모는 몇 번 더 찾아왔지만 저희가 완강하게 거부하자 결국 포기하게 되었고 숙려 기간 또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남편과는 남남이 되어 버렸죠. 제가 한 선택이 분명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그 집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분명 또 다른 사건이 펼쳐지고 저와 제 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2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엄마가 얼굴을 붉히며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알고 보니 시모가 거액의 돈을 주겠다며 손자만이라도 데려가겠다고 조건을 내미셨어요. 그 말을 듣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죠. 시모는 저를 원하는 게 아닌 손자를 원하는 거였고 아빠는 더 이상 엮이지 않기 위해 현재 다른 지역에 집을 알아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돈까지 건네주려는 시모의 행동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분명 저희 가족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며 조용히 사라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셨어요. 여기까지가 저희 가족이 겪게 된 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걱정이네요. 그 사람들과 2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저와 제 아들이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응원의 한마디 해주신다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